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올해 35살이고 남편 박준영과 결혼한 지 12년, 10살 된 아들 김민준이 하나 있습니다. 박준영은 매번 도박을 하고 집에 오면 화장실부터 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죠. 오늘 저는 몰래 그를 뒤따라갔고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박준영은 저에게 꽤 잘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손발이 부지런했고 집안일도 기꺼이 도왔죠. 하지만 3년 전부터 그가 도박에 빠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친구들과 소액으로 카드놀이를 하는 정도였고 이어도 몇십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자에게 취미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도박에 더욱 중독되었고 탄도는 점점 커졌으며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그를 설득했지만 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제가 철이 없어 돈 벌 기회를 방해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그가 밤늦게 도박을 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잠자리에 들거나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최소 30분은 그 안에 머물렀죠. 처음에는 도박 때문에 오래 앉아 있어서 잔이 불편한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많아질수록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그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몸이 안 좋은가 걱정되어 문 밖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준영 씨, 혹시 안 좋아요? 약이라도 가져다 줄까요?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준영 씨, 들려요? 한참 후에야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괜찮아. 그냥 화장실 좀 쓰는 거야. 어서 가서 자. 그의 목소리에서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소변 외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가 들어갈 때마다 안은 조용했고 물 내리는 소리도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가 밤늦게 집에 와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해두집니다. 낮에 외출하기 전에도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식욕을시 머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아빠 곧 끝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민준이는 거의 20분을 기다린 후에야 그가 나올 때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쥐어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에 제가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비닐봉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준영 씨, 손에 든 게 뭐예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 좀 버리려고. 말을 마친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제 마음속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화장실에 무언가를 숨겨 놓았거나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는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었고 늘 저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이 줄었다며 돈이 없다고 푸념했으니까요. 그날 밤 새벽 4시가 다 되도록 박준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화도 초조했습니다. 민준이는 내일 학교에 가야 하고 저도 졸려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를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잠이 들려는 순간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똑바로 세우고 박준영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진한 담배와 술 냄새가 났고 희미하게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막 입을 열려는데 그가 여느 때처럼 화장실로 직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 모를 화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살금살금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은 조용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10분 정도 서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영 씨, 다 됐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는데 어서 나와서 자요.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진영 씨, 들려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분명 화장실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필코 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리라. 저는 2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며 화장실 문을 힘껏 밀어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불은 눈부시게 밝았고 저는 박준영이 저에게 등을 돌린 채 변기 옆에 웅크리고 앉아 두툼한 현금 다발을 검은 천 가방에 넣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앞세면대 위에는 긁은 5만원권 지폐들이 흩어는 천 가방에 넣고 있는 것을 그늘 라이터로 그중 한 장을 태우고 있었는데 작고 가느다란 불꽃이 그의 얼굴에 비쳐 유난히 섬뜩해 보였습니다. 박준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 충격과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박준영은 저에게 놀라 손에 든 현금을 와르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획 돌아서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에 든 불꽃을 박아 끄고 채다 타지 않은 종이 뭉치를 구겨가지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들어올 때 노크도 안 해? 제가 몇 번이나 노크했는데 못 들었어요. 저는 2걸음 앞으로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현금과 세면대 위의 재를 가리키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당신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화장실에서 도대체 뭘 하려던 거예요? 박준영은 시선을 피하더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현금을 주었습니다. 주우면서 그는 얼버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가 오늘 돈을 갚아서 잃어버릴까봐 어딘가에 잘 넣어두려고 했어. 태운 건 쓸모없는 예전 영수증이야. 그냥 태워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친구가 돈을 갚았다고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갚아요? 저는 그의 거짓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가 돈을 줍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신 최근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이 줄었다고 늘 돈 없다고 푸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매번 집에 오면 화장실을 숨어서 몰래 이런 짓들을 숨어서 몰래 이런 짓들을 숨어서 몰래 이런 짓들을 숨어서 몰래 이런 짓들을 숨어서 당신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쨌든 이 돈은 깨끗한 돈이니까 여기서 억지 부리지 마. 그의 태도는 이 안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오늘 밤에 확실히 말해줘야겠어요. 이 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고 당신이 태운 건 도대체 어떤 서류예요?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모른다고 말했잖아. 모른다고 말했잖아. 여기서 방해하지 마. 그의 힘은 매우 컸고 저는 그에게 밀려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이런 수상쩍은 모습에 제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몸에 균형을 잡고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막고 그가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밤에 모든 걸 설명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갈 생각 마세요. 바로 그때 침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10살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무서워요. 민준이가 깨어난 것을 보고
제 마음은 아팠고 목소리도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 엄마랑 아빠는 금방 괜찮아질 거야. 박준영도 행동을 멈추고 저를 못마땅한 얼굴로 노려보더니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말 잘 듣고 방에 가서 자. 아빠랑 엄마는 싸우는 거 아니야. 민준이는 저를 한 번, 박준영을 한 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돌아서 박준영은 심호흡을 하고 세면대 앞으로 가서 흩어져 있던 현금을 모두 검은 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 가방을 변기 물탱크 뒤에 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그는 돌아서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됐어. 솔직히 말할게. 이 돈들은 내가 도박해서 딴 돈이야. 요즘 운이 좋아서 많이 땄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했어. 태운 건 예전에 잃었던 카드놀이 기록이야. 보기 쉬억이야. 당신 최근에 돈을 많이 잃었다고 늘 저한테 돈 달라고 푸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땄다는 거예요? 게다가 돈을 땄으면 왜 화장실 물탱크 뒤에 숨겨요? 왜 매번 화장실 숨어서 몰래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에게 농담한 거예요? 박준영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내가 도박해서 돈 땄다는 걸 알면, 또 내가 도박해서 돈 땄다는 걸 알면, 또 내가 도박에 빠졌다고 잔소리할까봐 알면, 또 내가 도박에 빠졌다고 매번 집에 와서 화장실에 숨은 건 돈을 잘 숨겨두고 잃었던 카드놀이 기록을 없애서 당신이 보고 또 화낼까봐 그랬던 거야. 그의 설명은 허점투성이었고 저는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기 옆으로 가서 물탱크 뒤에 숨겨진 천 가방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박준영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땄다고 말했잖아요. 아직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 돈이 당신이 딴 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고 힘껏 노력했지만 그는 꽉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사이에 천 가방이 물탱크 뒤에서 떨어졌고 안에 있던 현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구겨진 종이 몇 장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종이 한 장을 주워 펼쳤습니다. 글씨는 약간 흐릿했지만 저는 차용증이라는 두 글자를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영이었고 대출 금액은 5천만 원, 상환일은 사흘 뒤였습니다. 박준영 씨, 당신 사채를 빌려서 도박을 했다고요? 저는 차용증을 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한테는 돈 땄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은 완전히 망했고 사채까지 빌린 거였어요. 박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달려와 제 손에 든 차용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사채기 말해봐요. 그건 사채가 아니야. 그건 사채가 아니야. 설치가 아니야. 일반적인 돈이라고요? 일반적인 돈이라고요? 이 돈들을 숨긴 건 몰래 갚으려고 나에게 알리지 않으려던 거죠? 박준영은 차용증을 빼앗지 못하자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 그냥 다시 따고 싶었어. 이렇게 많이 잃을 줄은 몰랐어. 그의 이런 모습을 보니 화도 나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가 도박에 빠진 것에 화가 났고 저를 속인 것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한 감정이 이렇게 짓밟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가 분명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 도박을 한 것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화장실에 숨어 현금을 숨기고 서류를 태운 것은 분명 더 은밀한 비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 감정을 억누른 채 그를 보며 모든 걸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 감정을 억누른 채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다면 모든 걸 지금이라도 솔직히 털어놓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박준영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냥 돈 빌려서 도박하다 잃은 거야. 몰래 갚으려고 했어. 더 이상 묻지 마. 피곤해서 자러 갈 거야. 말을 마친 그는 저를 지나쳐 화장실을 나와 침실을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고 바닥에 흩어집니다. 바닥에 흩어집니다. 저는 그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직접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현금과 차용증을 모두 챙기고 화장실 안의 재를 묵묵히 치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진한 다크서클을 달고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준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아 예전처럼 제가 음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우리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챘는지 식사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달걀을 놓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많이 먹어. 오늘 학교 가야지. 박준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회사에 좀 일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겠어. 말을 마친 그는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차가운 목소리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그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발걸음이 멈칫하더니 그는 돌아서서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했잖아. 그냥 친구들끼리 빌리고 갚는 일반적인 돈이라고. 질질 끌지 마. 나 회사 늦겠어. 말을 마친 그는 허둥지둥 나가버렸고 문도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가로 가서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겠다면 제가 직접 알아내야지. 그가 도대체 얼마를 빌렸는지, 이 돈들이 도박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인 적은 없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 월급 통장과 예금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박준영에게는 자신만의 월급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그의 용돈과 도박 자금은 모두 그 카드에서 나왔죠. 저는 예전에는 이 카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증명서와 제 신분증을 들고 은행 직원에게 가서 박준영 월급 카드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고죠. 직원은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남편의 부적절한 지출로 인해 가정 공동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겨우 설득한 끝에 그들은 저의 조회를 도와주기로 동의했지만 최근 8년치 거래 내역만 인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받아든 그 순간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박준영의 월급 카드에는 많은 금액이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에 달했고 이체의 시간은 모두 밤늦거나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도박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대였죠.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돈들이 모두 한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좌주는 최유미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가 최유미라는 여자에게 이체한 돈은 무려 1억 5천만 월여 1억 5천만 월여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그가 도박으로 잃은 돈은 제외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은 원래 담액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박준영은 돈을 빌려 도박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다른 여자에게 이체했다니. 그가 매번 화장실에 숨어서 현금을 숨기고 서류를 태운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여자와의 관계를 발견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거래 내역을 숨기고 간들을 발견할까나 두려웠던 것이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거래 내역을 숨기고 박준영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장 가장 밑바닥에서 그가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 그가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 평소에는 제 마음이 움직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잠겨 있지 않았고 저는 바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최유미라는 여자와의 대화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 기록을 열어보았고 그 내용은 저를 온몸에 소름 돋게 했습니다. 최유미가 보낸 메시지는 대부분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준영 씨, 나 새 가방 마음에 드는 거 있는데 200만 원짜리야. 언제쯤 당신 아내랑 이혼할 거야? 나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더는 싫어. 박준영의 답변은 모두 비위 맞추는 말과 약속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바로 송금해 줄게. 조급해하지 마. 좀만 더 기다려줘. 재산 빼돌릴 방법을 찾고 있어. 돈 다 빼돌리면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걱정 마. 내 마음속엔 당신뿐이야. 이혼하면 바로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결국 박준영은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최유미라는 여자와 공모하여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을 빼돌린 후 저와 이혼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도박에 빠진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바깥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저축을 탕진하려 하다니 저는 휴대폰을 들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2년의 부부 감정이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제 감정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제 재산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비통함을 억누르고 그들의 대화 기록을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서류 가방에 다시 넣어 원래대로 해두었습니다. 지금은 그와 대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손에 든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저와 민준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여전히 예전처럼 그와 민준이의 생활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몰래 그의 행적과 통화를 주시했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최유미를 만나러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때로는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일 몰래 최유미에게 전화를 걸어 3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최유미와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고 비싼 목걸이를 사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그가 민준이의 교육 자금을 이 비용으로 지불할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상의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손자 민준이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되면 분명 제 편에 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날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색을 감지하고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든 민준이를 보며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기필코 민준이를 지키고 우리에게 속한 재산을 지키리라. 박준영과 최유미, 이 파렴치한 불륜 커플이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제가 초췌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저는 박준영이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고 돈을 빌리고 최유미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리려 한 모든 일을 시어머니께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그들의 카카오톡 캡처 화면도 보여드렸죠. 내가 어떻게 이런 놈을 키웠을까? 내게도 미안하고 민준이에게도 미안하고 이 집에 죄를 지었구나. 지혜야, 걱정 마. 엄마는 네 편이야.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시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지가 있다면 저는 분명 박준영과 최유미의 음모를 폭로하고 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가슴이 여전히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아직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는 카카오톡 캡처 화면들을 꽉 움켜쥐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모를 거야.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도박을 좋아했어. 나랑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혼냈는지 몰라. 결혼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으니 심지어 바깥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속이려 하다니. 저는 시어머니께 따뜻한 몰랐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따뜻한 몰랐어요. 어머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방금 이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전에는 그저 도박으로 돈을 낸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감정을 조금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걱정 마. 너와 민준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녀석이 재산을 빼돌리고 그 여자와 도망쳐야 한다고? 어림도 없어. 우리는 서둘러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예전에 찾았던 차용증이 있어요. 그가 돈을 다 빼돌리게 둘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가 도대체 얼마의 사채를 빌렸는지, 최유미에게 이체한 돈 외에 다른 숨겨진 재산이나 빚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맞아. 2달 전에 그 녀석이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어. 회사 자금 회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노후 자금을 빌려줬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회사 자금 회전 때문에 빌렸을 리가 없어. 분명 그 여자에게 쓰거나 도박으로 잃었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준영이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탐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완전히 고재불능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봐요. 저는 먼저 그의 회사에 가서 그가 말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가 말한 회사 자금 회전이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랑 같이 갈게. 내 노후 자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따져 물어야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직은 가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그와 대면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가시면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먼저 그의 회사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올게요. 어머님은 집에서 민준이를 좀 봐주시고 박준영의 동태를 주시해주세요. 만약 그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가 말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짐을 챙기고 박준영의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의 회사에 거의 가본 적이 없었고 대략적인 주소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한 저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한동안 관찰했습니다. 박준영의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것을 보았지만 박준영의 박준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교적 친절해 보이는 여자 동료. 혹시 박준영을 붙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박준영 알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저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여자 동료는 말했습니다. 대략 6개월 전쯤이요. 그가 근무 시간에 자주 도박을 하러 나가고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빚을 갚으려다가 사장님에게 들켜서 해고당했어요. 우리는 그의 가족이 이 일을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영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니. 그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도박을 하러 다니거나 최유미와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이 줄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가 해고당한 후에 다른 직장을 찾았는지 아세요? 여자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요. 그 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사채를 많이 빌려서 회사로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주 와서 꽤 시끄러웠다고 들었어요. 여자 동료와 헤어진 후 저는 넋이 나간 채 거리를 걸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박준영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는 해고당한 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거짓말로 덮으려 했습니다. 매일 회사에 가는 척하며 사실은 도박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러 다녔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과 최유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월급을 모두 썼을 뿐만 아니라 공금을 횡령하고 사채를 빌렸으며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을 최유미에게 이체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화장실에 숨어서 현금을 숨기고 서류를 태운 것은 자신이 해고당하고 사채를 빌리고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최유미와 공모하여 우리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 저와 이혼하고 민준이와 저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민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지혜야, 어땠어? 다 알아냈니? 저는 박준영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사채를 빌린 모든 일을 시어머니께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는 문가를 가리키며 크게 욕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내가 어떻게 이런 짐승 같은 놈을 키웠을까. 너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 속이다니. 내 노후 자금은 어쩌고. 민준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계속 숙제해. 엄마랑 할머니는 할 얘기가 좀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부축해 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이건 엄청난 사기극이에요. 박준영은 우리를 완전히 짜내고 그 여자와 도망치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저 가렴치 않고 그 여자와 도망치려는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 행동해서 우리 재산을 지켜야 해요. 시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해요. 첫째, 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과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이혼할 때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해요. 둘째, 우리는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박준영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그가 숨겨놓은 돼야 해요. 내 옛 동창 중에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증거 찾는 건 우리 둘이 같이 주시해서 그 녀석의 꼬리표를 기필코 찾아내야 해. 바로 그때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서로의 눈빛에서 결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바탕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와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 표정을 거두고 평소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 계속 식사를 준비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민준이의 숙제 노트를 들고 숙제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박준영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진한 담배와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고 제가 민준이의 숙제를 확인하는 것을 고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는 준이의 숙제를 확인하는 거에 기는 준이의 숙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준이 숙제 많아? 시어머니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하겠니? 다 집에서 먹는 평범한 반찬이지. 너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박준영은 빙긋 웃으며 얼버무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 별일 없어서 일찍 왔어요. 그는 분명 저와 시어머니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최유미와 대화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몰래 그를 힐끗 보았고 그의 입가에 비굴한 미소가 걸려있는 것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 남자는 저와 시어머니를 속이면서 동시에 바깥 여자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니 정말 파렴치함의 극치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약간 침울했습니다. 민준이는 무언가 감지한 듯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때때로 저와 박준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준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식사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고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준영아, 밥 먹을 때 휴대폰 좀 그만 볼 수 없니? 아이한테 좋지 않아. 박준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안 볼게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고 분명 최유미와의 대화 내용을 되새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준영은 또다시 여느 때처럼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그가 또 안에서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짓을 보내며 문가로 가서 동태를 살펴보라고 했고 자신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며 저를 보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금살금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낮게 깔린 말소리가 들렸는데 박준영이 최유미와 통화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돈 빌려주는 것에 동의했어. 며칠 안에 바로 송금해줄게. 박준영이 바로 송금해줄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뭐라고? 그 목걸이도 갖고 싶다고? 좋아, 문제 없어. 당신이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사줄게. 당신이 최고인 거 알아. 내가 이혼하면 꼭 보상해줄게. 이 말을 들으니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돈을 더 빼앗으려 하고 최유미에게는 이혼 후 목걸이를 사주고 여행을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 그를 추궁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돌아서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제가 무언가를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설거지 그릇을 내려놓고 제 옆으로 와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땠어? 그 여자랑 또 통화하고 있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갈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머님 돈을 속에 빼앗게 둘 수 없어. 그가 어머님 돈을 더 빼앗아서 최유미에게 목걸이를 사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놈.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영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저와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좀 피곤해서 먼저 방에 가서 쉴게요. 말을 마친 그는 허둥지둥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방으로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옛동창에게, 전화리는 옛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돼서 내일 오전이는 박준영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날 만나서 그때 우리 같이 가서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다 가져가서 그분이 분석해 주시도록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톡 캡처화면, 그리고 차용증을 모두 가져갈게요. 맞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그가 최유미를 만나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그가 피해인 사체의 구체적인 금액과 증거 같은 것들이요. 앞으로 그가 그 여자랑 또 전화하거나 만날 때마다 그의 말을 녹음하고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찍어두자. 이런 것들이 다 유리한 증거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준 후 시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50대 남성으로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모두 그에게 건네고 박준영이 저지른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말했습니다. 제공하신 증거에 따르면 박준영 씨의 행위는 혼인 중 외도와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에 해당합니다. 그가 공금을 횡령하고 사채를 빌린 행위는 비록 그의 개인 채무이지만 만약 이 채무들이 그의 개인적인 도박과 외도에 사용되었고 가정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와 최유미의 카카오톡 기록, 계좌 이체 기록, 만남 사진, 영상, 그리고 그가 빌린 사채 차용증, 이체 기록 등이요. 이런 증거가 충분할수록 이혼 소송에서 여러분의 승산이 커지고 여러분의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방법과 방식에 주의해야 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집 안에 녹음 및 녹화 장비를 설치하여 박준영의 언행을 기록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친 후 저와 시어머니는 모두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쇼핑몰에 가서 초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거실 천장등 위에 설치하고 녹음기는 거실 소파 틈새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준영이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모두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 설치를 마친 후 저와 시어머니는 다시 상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계획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박준영이 더 많은 꼬투리를 드러내도록 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속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경계를 풀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였습니다. 그날 밤 박준영이 돌아온 후 그는 예상대로 아무런 이상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느 때처럼 화장실에 숨어서 최유미와 통화하며 재산을 빼돌릴 방법을 상의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분노와 동시에 숨어서 최유미와 통법을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말은 우리가 설치한 녹음 장비에 선명하게, 그리고 그의 모든 말은 우리가 설치한 녹음 장비에 박준영의 파렴치함에 분노했지만 우리가 이미 행동을 시작했고 곧 그의 음모를 폭로하고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반격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함정을 파서 박준영과 최유미가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하여 그들의 음모를 완전히 폭로해야 할 것입니다. 박준영이 완전히 경계를 풀도록 하기 위해 저와 시어머니는 일부러 연극을 펼쳤습니다. 다음 날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내 노후 자금 은행에 넣어둬도 별로 이득도 없고. 지혜야, 혹시 좋은 투자, 상품 같은 거 없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맞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런 건 잘 몰라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런 건 잘 몰라요. 요즘 투자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대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수익률도 아주 높고 위험도 적어요. 원래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걱정할까봐 말 안 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주 흥미로운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 아이템인데요? 무슨 사업 아이템인데요? 믿을만해요? 박준영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믿을만해요. 절대적으로 믿을만해요. 그 친구는 건축자재 사업으로 믿을만해요. 그 친구는 건축자재적으로 믿을만해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 사기꾼 아니야? 걱정 마세요. 절대 사기꾼 아니에요. 박준영은 급히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돈 좀 투자하려고 했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요. 만약 당신들이 교육 자금이랑 어떡해요? 만약 당신들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제가 그 친구에게 말해서 우리 몫을 남겨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박준영은 우리가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자 서둘러 말했습니다. 손해 안 볼 거예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죠. 제가 내일 그 친구를 집으로 부를게요. 당신들이 그 친구랑 직접 이야기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그 친구를 불러와. 박준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식사를 마친 후 또다시 화장실에 숨어서 최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됐어. 우리 엄마랑 그 늙은 마누라가 내 말을 믿었어. 내가 내일 당신을 데려갈게. 내 친구인 척하고 그들이랑 잘 이야기해서 그들의 돈을 속여 빼내자. 걱정 마. 내가 확실히 연기 잘할게. 돈 받으면 우리가 약속했던 목걸이 사러 가고 여행도 가자. 최유미의 목소리에는 흥분가자. 저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선명하게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박준영이라는 사람은 우리 돈을 속여 빼앗기 위해 최유미를 자기 친구인 척 집에 데려오다니 정말 파렴치함의 극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준영은 화장실에서 나왔고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씨, 제가 친구랑 이야기 잘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그 친구가 와서 당신들이랑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때 우리가 잘 들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시어머니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모두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변호사님께 특별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김 변호사님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줄 수 있다가 필요하면 오후 2시가 넘자 박준영은 우리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혜씨, 준비해요. 제 친구가 곧 도착할 거예요. 저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매우 긴장한 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준영은 서둘러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유미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채 명품 가방을 들고 허리를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앉으세요. 최어머니를 보고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형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 씨 친구 최유미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박준영이 이전에 말한 것과 거의 같았고 사업이 얼마나 좋고 수익률이 얼마나 높고 위험이 얼마나 적은지에 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위조된 계약서와 서류들을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이 계약서들은 허점투성이었고 한눈에 봐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최유미 씨, 이 사업이 이렇게 좋은데 왜 본인이 돈을 더 투자하지 않고 우리를 찾으세요? 최유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해서
제 돈은 다 투자했어요. 이 사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하고 싶어서 준영 씨에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한 거예요. 박준영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지혜 씨. 최유미 씨는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면 안전은 보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믿어주세요. 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최유미 씨, 우리 돈은 다 노후, 자금이랑 아이 교육 자금이에요. 만약 손해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배상해야 해요. 최유미는 시어머니가 이런 요구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박준영을 힐끗 보았고 박준영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최유미 씨는 제 친구인데 우리를 속일 리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은 어렵게 번 돈이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해요. 만약 보증서를 써줄 수 없다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최유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속으로는 돈만 속여 빼낼 수 있다면 보증서쯤이야 써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겠죠. 나중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면 되니까. 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주머니. 제가 보증서를 써드릴게요. 돈만 투자하시면 제가 아주머니의 원금 안전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써드릴게요. 박준영은 최유미가 동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종이와 펜을 가져올게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휴대폰을 켜서 녹음 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종이와 펜을 최유미에게 건넸습니다. 최유미는 펜을 들고 보증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쓰면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본인 최유미는 박준영의 어머니와 아내가 투자한 자금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전액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글을 마친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약속합니다. 글을 마친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최유미 씨, 우리가 정말 당신의 거짓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과 박준영이 우리 돈을 속여 빼앗으려 공모한 것, 당신들의 계획은 잘못되었어요. 최유미와 박준영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박준영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후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겠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이전에 화장실에서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것 좀 들어봐요. 아직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박준영 씨, 당신과 최유미는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저와 엄마의 돈을 속여 빼앗으려 했어요. 당신들의 모든 말은 우리가 다 녹음해 두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박준영과 최유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최유미는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황급히 그녀를 막았습니다. 박준영은 안절부절 못하며 온몸에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제가 잘못했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다 최유미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박준영이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방금 한 모든 행동과 당신들이 쓴 보증서는 이미 우리가 모두 녹음해 두었어요. 이 모든 것이 증거예요. 우리 돈을 속여 빼앗으려 한다고요? 그렇게 쉽게 될 줄 아세요? 박준영은 모든 것이 탄로네요. 박준영은 모든 것이 탄로 났다는 것이 탄로, 났다는 것이 탄로, 났다는 것을 알고 털썩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회요? 당신은 이미 기회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사채를 빌리고 바람을 피우고 재산을 빼돌렸어요. 당신이 한 이 모든 일 중에 우리가 용서할 만한 일이 단 하나라도 있어요? 최유미는 박준영이 애원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도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박준영과 공모해서 아주머니들의 돈을 속여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박준영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돌려드릴게요. 총 1억 5천만 원이에요. 저를 용서해 줄 수 없겠어요? 제발요. 저는 그들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고요? 늦었어요. 당신들의 행동은 이미 법을 어겼어요.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당신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그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려는 순간 박준영은 미친 듯이 달려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혜씨, 경찰에 신고하지 마. 나 감옥에 갈 수 없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모든 걸 당신 말대로 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리 대비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의 돌진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급히 앞으로 나서서 그의 돌진을 피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박준영은 시어머니에게 붙잡혀 움직일 수 없자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부로 12년 동안 살았고 민준이도 있잖아. 조금의 정이라도 남겨둘 수 없어? 나를 감옥에 보내면 민준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민준이를 언급하자 제 마음은 아팠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바로 민준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당신이 민준이를 언급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이런 짓을 할 때 왜 민준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돈을 속여 빼앗고 당신 같은 아버지가 민준이를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최유미는 박준영이 저를 막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몰래 문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눈치 빠르게 달려가 문을 막았습니다. 최유미 씨, 당신도 도망칠 생각 마세요. 당신도 박준영과 공모하여 사기를 생각 마세요. 당신이 돈을 속여 빼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왔겠어? 이제 다 끝났어. 닥쳐. 박준영도 화가 나서 최유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돈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어서 나한테 계속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 당신이 나를 망쳤어. 두 사람은 또다시 서로를 비난하며 미친 개처럼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혐오감만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관님? 제가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두 사람이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주소는 저는 집 주소를 또렷하게 말한 다음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켜서 박준영과 최유미는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듣고 순식간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준영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태유미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걱정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건 그들이야. 약 10분 후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영과 최유미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숨으려 했지만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경찰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경찰은 바닥에 주저앉은 박준영과 최유미를 보고 상황을 물은 다음 사건 경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집한 증거들, 즉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톡 캡처 화면, 통화 녹음 파일, 보증서, 그리고 집안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까지 모두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보면서 박준영과 최유미를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준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는 곧 진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는 곧 고개를 숙이고 사체를 빌리고 최유미와 공모하여 사기를 빌리고 경찰은 진술서를 작성한 후 수갑을 꺼내 그들을 연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박준영은 경찰에게 붙잡혀 타던 중 갑자기 뿌리치고 제 앞으로 달려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혜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꼭 제대로 고쳐서 출소하면 당신과 민준이에게 보상할게요. 저는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다 당신 때문이야. 박준영. 다 당신 잘못이야. 그들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보니 제 마음속은 드디어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큰 바위가 드디어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다 지나갔어. 이제 우리 둘이 잘 살자. 경찰이 떠난 후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거실을 치웠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와 펜, 그리고 최유미가 남긴 명품 가방을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은 박준영의 배신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디어 평화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저와 시어머니만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오늘 왜 집에 없어요? 저는 웅크리고 앉아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을 해서 반성해야 할 곳에 갔어. 앞으로는 엄마랑 할머니만 민준이랑 함께 할 거야. 민준이는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엄마랑 할머니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민준이의 의젓한 모습을 보니 제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지 못했어. 시어머니는 제 옆으로 와서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렇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가 민준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하릴 수 있게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이 가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거짓과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민준이를 키워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김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이지혜 씨, 제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준영과 최유미의 행위는 이미 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이 최대한의 권리를 얻도록 도와줄 것이고 박준영이 재산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 민준이의 양육비도 부담하게 할 것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혼 문제는 변호사님. 저는 말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께 맡길게요. 전화 민준이의 미래를 보호할 것입니다. 전환이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박준영과 이혼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제가를 치르게 하네. 집안일은 내가 다 처리할게. 민준이도 잘 돌보고 나도 내 몸 잘 돌볼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둘이 함께 헤쳐나가자. 저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니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박준영과 최유미가 연행되었지만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혼 소송도 있고 속여 빼앗긴 돈을 되찾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용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저와 민준이를 위해 밝은 미래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김 변호사님과 이혼 소송 서류를 대조하면서 민준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처리했습니다. 생활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이 낯선 전화 한 통으로 깨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혜 씨 맞죠? 저 최유미예요. 최유미라는 두 글자를 듣자 제 마음은 철렁했고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나한테 뭘 찾아요? 이지혜 씨, 제가 이전에 당신에게 잘못한 거 알아요. 박준영과 공모해서 당신 돈을 속여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랑 결하고 말해서 제가 구하고 말해서 제가 구하였어요. 그리고 집에 돈이 많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박준영에게 속은 거예요. 그가 저에게 회사 고이라. 저는 그가 벌써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사채를 잔뜩 짊어졌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비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변명하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최유미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서둘러 계속 말했습니다. 이지혜 씨,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저는 지금 경찰에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데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저는 감옥에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당신과 협력하고 싶어요. 제가 당신에게 박준영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해서 그를 기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당신이 경찰과 법원에서 저를 위해 선처를 해달라고 말해줘서 제가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최유미는 박준영의 공범이니 분명 제가 모르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면, 박준영가 정말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면 그녀가 또 무슨 꼼수를 부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와 협력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근거가 뭐죠? 먼저 당신이 나에게 어떤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말해봐요. 최유미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제 손에는 박준영이 다른 사채 회사들과 맺은 대출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다른 여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요. 그가 저 말고도 다른 애인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게다가 그가 저에게 푸념하며 당신 명의의 집을 팔아서 돈을 챙겨 도망치려고 했지만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매번 저와 당신 돈을 속여 빼낼 방법을 상의했던 녹음 파일도 제가 모두 보관하고 있어요. 이 정보들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박준영이 이렇게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사채 회사에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애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제 집을 팔아서 도망치려 했다니. 이 남자는 정말 뼛속까지 악인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 모든 것은 실제 증거로 확인해야 해요. 우리 약속 장소에서 만나요. 당신이 증거를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만약 증거가 사실이라면 제가 경찰에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당신에게 자수와 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제가 경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최유미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시어머니께 이 일을 황급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와서 저를 도와줄 수 있도록요. 동시에 김 변호사님께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안전에 유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면 자신에게 알려주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미리 카페에 도착하여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유미가 왔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은 채 눈이 붉게 부어 있었고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최유미는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와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USB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지혜 씨, 이게 제가 당신에게 말한 증거예요. 안에는 박준영의 대출 계약서 5건이 있는데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른 두 여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 캡처 화면,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당신 돈을 속여 빼낼 방법을 상의했던 녹음 파일이 모두 이 USB 안에 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대출 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정말 박준영이었고 대출 일자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였습니다. 대출 기관은 서로 다른 소액대출 회사들이었고 이자는 모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 캡처 화면에는 박준영이 그 두 여자와 나눈 대화가 음란했고 자주 그들에게 용돈을 속여 빼내던 점이 선명할 그 두들에게 용돈을 보내고 자주 그들에게 용돈을 구워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USB를 가지고 다니던 태블릿 PC에 꽂았습니다. 박준영은 녹음 파일에서 저와 시어머니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말했고 돈을 속여 빼내면 최유미와 멀리 도망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니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준영은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니. 저는 고개를 들어 최유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에요. 위조한 거 아니죠? 최유미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감히 증거를 위조할 리가 없어요. 이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데요. 이지혜 씨, 제가 정말 잘못한 거 알아요. 저는 박준영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어요. 총 1억 5천만 원이에요. 모두 경찰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 선처를 해달라고 말해줘서 제가 정상 찬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뿐이에요. 저는 서류 뭉치와 USB를 챙겨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제가 경찰과 제 변호사에게 제출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고 실제로 피해 변제 행위가 있다면 경찰과 법원은 당신의 정황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뿐이고 최종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최유미는 황급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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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반성할게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반성할게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받았으니, 저는 카페를 받았으니,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잘 지내세요. 무슨 일은 없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증거는 받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박준영, 이 망할 놈이 2억 원이 넘는 사치를 빌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애인들도 있었다니. 정말 너무해요.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다행히 우리가 제때 발견했지. 안 그랬으면 또 얼마나 속아 넘어갔을지 몰라. 집에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김 변호사님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것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준영 씨의 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그를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그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모든 채무를 그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준이의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준이의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경찰은 최유미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 때문에 박준영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박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자신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최유미와 공모하여 사기를 저지른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채를 빌리고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박준영이 좋은 시절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법원이 빨리 판결을 내려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저와 민준이가 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유미는 자수하고 피해를 변제하며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의 처리가 훨씬 관대해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전에 직면할 수 있었던 형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것 또한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매우 효율적으로 일하셨고 이혼 소송 서류를 빠르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박준영의 형사사건 자료를 검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찰청은 곧 박준영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민준이를 돌보면서 법원과 변호사와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혼 소송 개정 당일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박준영은 아직 구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법정 경찰에게 붙잡혀 저와 시어머니를 보자 그의 눈빛에는 순간 죄책감과 회피가 스쳤지만 우리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자 판사는 먼저 양측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다음 양측 변호사가 박자의 주장과 증거를 진술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 즉 박준영과 최유미의 카카오톡 기록, 계좌 이체 기록, 통화 녹음 파일, 보증서, 그리고 최유미가 나중에 제공한 대출 계약서, 박준영이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 증거 등을 하나하나 법정에 제출하고 이 증거들에 출처하고 김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 박준영은 혼인 존속 기간 동안 장기간 도박에 빠져 거액의 사채를 졌을 뿐만 아니라 혼외 외도를 저지르고 타인과 공모하여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원고의 시어머니의 돈을 속여 빼내려 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이미 부부의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 손실을 입혔으며 유책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의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판결하고 피고에게 빈손으로 집을 나가 모든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하며 동시에 아이의 양육비를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준영의 변호사는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박준영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죄를 저질렀고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혼인을 회복할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의 변론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박준영에게 이혼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박준영은 고개를 들어 저를 한 번 보더니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양육비도 최대한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곧바로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당신이 재산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재산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혼인 존속 기간 동안 1억 5천만 원의 부부 공동 재산을 최어머니에게 빼돌렸고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속여 빼돌렸고 시어머니의 노후 이 돈들은 모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산을 요구할 영치가 있어요? 박준영은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몇 가지 관련 상황을 더 물은 다음 심리를 중단하고 선고 기일을 따로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됐어. 드디어 끝날 것 같아. 박준영은 이번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든 저는 더 이상 그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이혼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였습니다. 저와 박준영의 이혼을 허락하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며 박준영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2인용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모두 저의 소유가 되었고 박준영은 빈손으로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박준영이 빌린 모든 사채는 그의 개인 모든 사채는 그의 개인 모든 사채는 그의 개인 모든 사채는 동시에 박준영은 판결 효력 발생 후 15일 이내에 제가 빼돌려진 부부 공동재산 1억 5천만 원과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그 순간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드디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과정은 고통과 고뇌로 가득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와 동시에 박준영의 형사사건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심리 끝에 박준영이 사기죄, 도박죄, 외도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징역료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미는 자수하고 피해를 변제하며 공로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듣고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박준영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징역 6년은 전혀 억울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치러야 할 때가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박준영이 저에게 빚진 돈을 추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박준영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조회 결과 박준영 명의로는 몇몇 값나가지 않는 개인 물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 수 있어. 그가 벌을 받고 우리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가 벌을 받고 우리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가 더 좋은 거야. 그가 더는니 알아요.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박준영 씨가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출소 후에도 우리는 계속 그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그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려 그의 고액 소비를 제한하여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박준영이 지금 돈을 갚을 수 없더라도 그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처리한 후 저는 과거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일과 민준이를 돌보는 데 쏟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는 점점 좋아져 상사와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에서는 저와 시어머니 민준이가 서로 의지하며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없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고 점점 더 의젓해지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매번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와 시어머니의 성원이야. 과거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욱 강해졌고 더욱 독립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민준이와 시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도 계약한 사람들도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합당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겠죠. 미래는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와 박준영이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시어머니 민준이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하고 안정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준영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다시는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김 변호사님께 소식을 들으면 그는 교도소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으며
다른 수감자들과 몇 번 말다툼을 벌여 경고를 벌여 최유미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직업을 찾아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의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등은 모두 지나간 구름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 합당한 교훈을 얻은 셈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뛰어난 실적 덕분에 회사에서 부서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정신적으로도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매일 퇴근 후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해놓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민준이가 열심히 숙제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민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근처 관광지로 놀러 갑니다. 이것은 예전에 박준영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시 돌아올까요? 저는 웅크리고 앉아 그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을 해서 거기서 잘 반성해야 해. 앞으로는 우리 둘이랑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괜찮지? 민준이는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랑 할머니가 저한테 제일 잘해줘요. 아빠는 필요 없어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마음이 아팠지만 과거의 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도 아주 좋으셔서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광장에서 에어로빅을 하시며 많은 뜻이 맞는 친구들을 사귀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지혜야, 지금 생활이 정말 좋다. 그런 복잡한 일도 없고 매일매일 행복하다. 예전에는 내가 너에게 미안했어. 박준영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네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는 벌써 어머님을 제 친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잘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바로 지난달 김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박준영 명의로 된 우리가 이전에 간과했던 그가 결혼 전에 샀던 작은 아파트가 오랫동안 관리비가 밀려 법원에서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경매 수익금 3억 원 중 관리비와 관련 수수료를 제외한 2억 8천만 원에 이전 판결에 따라 저와 집 8천만 원이 이전 판결에 따라 저와 시어머니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중 1억 5천만 원은 박준영이 빼돌린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 5천만 원은 박준영이 빼돌린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 이 돈을 받았을 때 저와 시어머니는 모두 놀랐고 동시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이 넘도록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돈을 되찾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들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지혜야. 이 돈을 드디어 되찾았어. 이건 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지만 저는 5천만 원을 시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려 하시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 돈은 네가 민준이 교육 자금으로 저축해둬. 나는 연금도 있고 충분해. 저는 시어머니와 한참 동안 쉬한일을 벌인 끝에 결국 그 돈을 민준이의 교육 자금 계좌에 저축했습니다. 나머지 2억 1천만 원 중 일부는 이전에 소송을 위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일부는 계좌에 갚는 데 사용했고 어느 날 저녁 저는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민준이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림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저도 있어요. 저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림 속 세 명이 자꾸 행복하게 웃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곡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눈은 순식간에 촉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칸에, 시어머니는 따뜻한 국 한 그릇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순식간에 온몸에 퍼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민준이를 보며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 여자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저 자신을 희생하고 박준영의 모든 것을 포용했습니다. 배신과 속임을 겪고 나서야 여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강해져야만 자신이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가정에만 매달리던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제 직업이 있고 제 사회생활이 있으며 저를 아껴주는 시어머니와 의젓한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의 매일을 기대합니다. 가끔 박준영을 생각해도, 예전의 분노를 생각해도 예전의 분노나 원한은 사라지고 그저 담담함만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합니다. 그저 담담함만 남았습니다. 선악은 반드시 보답받고 인과응보는 돌고 도는 법입니다. 저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았고 저도 폭풍우가 지난 후 저만의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주말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민준이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이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민준이를 데리고 계속 행복하게 걸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둠과 고통은 모두 지나갔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과 미래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